나타났습니다. 특히 현수막, 벽보 등의 훼손 사례는 20대 대선에 비해 3배, 선거 폭력의 경우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선거 폭력이나 현수막, 벽보 훼손과 같은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찾아내 엄단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북한이 이번 남한의 대선 결과를 처음으로 짤막하게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안보수장을 만나 북러 협력을 재차 논의했습니다. 김기화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번 남한 대선 결과를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2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는 2문장짜리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북한이 남한의 대선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남한 대선에 대해 여러 선전 매체를 통해 기사와 논평을 냈던 것과 대조적인데 2023년 말부터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따라 언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러시아 안보수장인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의 입장과 대외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북러 조약을 책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양측이 쿠르스크주 복구 전망과 북한군 파병 기념행사,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날 이뤄진 접견인 만큼 향후 남북관계 전망과 북러의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북한에서 지난달 진수식 도중 넘어져 좌초한 5,000톤급 구축함이 다시 세워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좌초됐던 북한 구축함이 지난 2일 세워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함정이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배수 등 추가 작업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 외교가 재개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취임하자마자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청구서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 외교는 어떤 모습이 될지 김경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실용 외교의 핵심은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국익을 기준으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미국의 관세 인상 요구와 안보 비용 분담 압박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까지 수면에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 좌표 찾기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한국을 활용하려 하는데 미중의 상충되는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묘수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또 점차 고도화하는 북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을 어떻게 막을지도 새 정부의 고민입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에 중국을 견제하는 부담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국은 중국과 너무 가까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이달 중순 G7 정상회의나 이달 말 나토 정상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달 중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 미중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여 국익을 챙기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 정부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상견례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핵과 관세 등 일부 현안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예상되는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미국을 방문한 전례 등을 감안해 7월에서 8월쯤에는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재명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파리 안다영 특파원입니다. 유럽연합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양자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SNS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유럽과 대한민국 간 굳건한 유대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EU와 대한민국 간 다음 정상회담은 무역과 국방 등 공통된 가치와 관심사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양측은 보통 2년 주기로 서울과 벨기에 브뤼셀을 번갈아가며 정상회담을 개최해왔으며 직전 한 EU 정상회담은 2023년 5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SNS를 통해 핵심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심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인도 태평양 4개 협력 파트너 국가를 초청할지 묻는 질문에 이들 국가들의 참석은 전통이라고 답했습니다. 류터 사무총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개인적으로 새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참석할 예정이어서 이 대통령의 참석이 확정되면 한미 정상 간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미국의 서비스업도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민간 고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밝힌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9입니다. 이 지수가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밑돈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거의 1년 만입니다. 다우존스의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낮은데 서비스업이 위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관리협회는 관세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반영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5월 제조업 업황지수 역시 기준점을 밑돌면서 석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습니다. 민간 고용지표도 나빠졌습니다. 미 고용정보업체 ADP 집계 결과 5월 민간기업의 고용은 전달보다 3만 7천 명 늘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리 인하를 촉구하며 파월 연준 의장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너무 늦는 파월은 당장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그를 믿을 수 없다. 유럽은 9번이나 낮췄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여전히 관세로 인한 경기 둔화와 고용 악화보다는 물가 상승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I will take into account the fact that price stability is essential for achieving long periods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미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4일 내놓은 경기 동향 보고서에서 소비자에게 관세 부담을 전가할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이를 석 달 이내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폭 상승세로 출발한 뉴욕 주식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4일 포고문을 통해 하버드에서 공부하거나 하버드의 학자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던 일부 대학교들의 외국인 학생 비율을 줄일 것 등을 요구하며 보조금 회수 경고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강릉과 대구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특히 영남 내륙 지방에서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일부 서쪽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현충일 연휴에도 서울의 낮 기온 28도 등 낮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늦은 밤부터 일요일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일요일 오후 한때 강원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의 공무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용철 당시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는 1,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겁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스마트팜 사업 비용 164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230만 달러를 불법 자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불법 제공받은 것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 뒤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 법원 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경제 상황은 물론 재정도 녹록지 않은 가운데 두 번째 추가 경정 예산 2차 추경이 관심입니다. 대부분 추경 방침은 정해졌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쓸지가 관건인데 부처 간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확장 재정 기조입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릴 때란 겁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빠진 주요 사업이 2차 추경안에 우선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등이 대표적입니다. 경제가 나빠질 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받쳐줘야 돼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공산이 큽니다. 추경 규모는 미정인데 김문수 후보가 30조 원 추경을 제시했던 만큼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올해 본 예산 673조 원, 1차 추경을 더해 687조 원, 2차 추경까지 가면 정부 지출이 처음
700조 원을 넘는 건 확실시됩니다. 그만큼 나라빚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때는 지출의 70%인 9조여 원만 국채로 막았지만 2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약간의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100조 가까이 이런 적자를 계속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점은 7월 이내가 유력합니다. 늦어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까진 2차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 논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얼개가 나와야 합니다. 집권 첫날인 어제 비상경제 TF에서 주요 부처의 추경 가능 사업을 점검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26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경쟁사인 프랑스 회사가 발목 잡기식 가처분을 제기해 계약서 서명이 무산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최종 서명을 코앞에 두고 계약이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한 달 만에 이 계약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파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현지 시간 4일 한수원과의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 계약에 서명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약은 프랑스 전력공사가 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계약을 막기 위해 냈던 가처분 신청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서 취소되면서 곧바로 체결됐습니다. 앞서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한수원에 밀려 입찰에서 탈락한 뒤 사업자 선정이 불공정하다며 행정소송을 걸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약을 막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체코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며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사이의 계약에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도 체코 정부는 사업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y nicméně s korejskými kolegy pokračujeme v přípravě projektu tak, abychom ho co nejdříve mohli uvést v život. 가처분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의결기구에서 승인하고 체코 지방법원이 결정에 항고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곧바로 한수원과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 총 규모는 26조 원에 달할 거로 추산됩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원전 수출입니다. 다만 프랑스 전력공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국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잇따르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이 대응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조류뿐 아니라 야생 살개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 4월 멕시코에선 사람이 감염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검역본부와 질병청은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사례를 공유하고 인수공통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점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서 탄소 중립 포인트제와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습니다.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할 때마다 현금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며 연간 최대 27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의약품을 회수하는 서비스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부패에 쓸 수 없는 폐의약품을 밀봉해서 우체통에 배출하면 지자체가 안전하게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바닷속 다채로운 빛깔의 산호초들은 바다 생물들에게 서식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 산호초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속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산호초들. 하지만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 그 색을 잃고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산호초는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데요. 미국 해양대기청 산하 산호초 감시기구는 전 세계 산호초의 84%가 이런 백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ral reefs aren't going to last 50 years. At the rate we're going, they're not going to make it anywhere close to 50 years into the future. 지난해는 역사상 가장 더웠고
바다의 연평균 표면 온도는 20.8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산호초는 온도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 해수 온난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The best way to protect coral reefs is to address the root cause of climate change. And that means reducing the emissions. Everything else is looking more like a band-aid rather than a solution.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 생물은 물론 인간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산호초는 해안으로 밀려드는 파도와 바다 폭풍의 에너지를 약화시켜주는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외면한 대가는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거란 경고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는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그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500여 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보다 약 1.8배 늘어난 수치로 특히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에 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별도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분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과 대법원이 주된 목표인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개혁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선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어떤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이 사법개혁 분야 공약, 이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 이 개혁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검찰과 대법원인데요. 우선 검찰 개혁부터 보면요. 검찰이 지금은 수사권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권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완전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걸로 분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보고 기소 역할만 판단하는 역할 맡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청 이름을 공수청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안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검찰 내 수사 인력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희망에 따라서 새로 만들어지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검사 파면제 신설도 이 공약인데요. 네. 현재 검찰청법상으로는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만 할 수 있고 파면하려면 헌재 탄핵 심판이나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이 내용 일부가 담긴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공약 가운데 수사절차법 이걸 제정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수사기관이 인권 침해라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로 수사절차법이라는 새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지금 형사소송법의 제2장 2편 1장 수사 부분을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법을 만들고 여기에 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 그리고 압수수색, 사전신문제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백 기자 이야기하는 대로 이게 추진이 되고 논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형사제도 전반적으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찬반 논쟁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분리, 그리고 이게
이 수사권 폐지 논란이 그렇습니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온 부분인데요. 네. 찬반 입장을 정리하면 우선 찬성 입장은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까지 하게 되면 유죄의 확증 편향에 빠져서 무죄 추정 원칙이 훼손될 우려이 있다. 그리고 두 권한을 떼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분리가 되면 수사를 하는 경찰과 기소를 맡은 검찰이 서로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반대 측은요. 헌법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영장 청구권은 수사를 전제로 한 개념이어서 수사만 분리할 수는 없다.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또 공수처 검사나 군 검사 등 다른 검사들도 있는데 이 검사들은 놔두고 검찰청 검사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배제하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특히 법조계에서 유심히 보고 있는 거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자칫 끝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낸 쪽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아까 백 기자 얘기가 사법개혁의 축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대법원이에요. 지금 이 부분 관련돼서도 공약 정리해 주시죠. 네. 이른바 사법민주화가 모토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법관 증원인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장까지 총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2배 넘게, 그러니까 1년에 4명씩 늘리는 게 그 내용이고요. 네. 당장 이게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한 판사들의 인사평가에 외부 인사가 참여를 하는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판연구원들의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온라인 재판제도 도입을 확대하는 공약도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활성화하고 판결문 역시 단계별로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들어갔습니다. 이 대법관 이 분야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보통